첫 번째 평가에서 암이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이후에도 면역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3주마다 병원을 찾고 체혈을 하고 진료를 보고 항암 주사를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3번만 버텨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번이 지나고 또 3번이 지나고 어느새 치료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암 치료라고 하면 머리가 빠지고 구토를 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면역 항암 치료는 조금 달랐습니다. 대신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가장 먼저 경험한 부작용은 피부 가려움증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배꼽 아래쪽 배 주변이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허벅지 안쪽까지 가려움증이 생겼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긁고 나면 잠시 괜찮아지지만 조금 지나면 또 가려웠습니다. 결국 동네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연고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였습니다. 효과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니 스테로이드 연고를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약사님은 보습 위주의 크림을 추천해 주셨고 저는 이치논 크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피부 보습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피부가 건조해질수록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하지만 몇 주 동안 심했다가 또 몇 주 동안 괜찮아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크림을 바르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타난 증상은 기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탁한 곳에 가거나 조금만 숨이 차는 운동을 하면 기침이 계속 나왔습니다. 가래가 심한 것도 아니고 열이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계속 목이 자극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진료를 받을 때 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은 목 주변 림프절에 시행한 방사선 치료의 영향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코풀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증상은 점차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코풀을 복용하지 않고 있으며 기침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장이 예민해지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배가 계속 꾸르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 안에서 무언가 계속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귀도 평소보다 자주 나왔습니다. 화장실도 자꾸 가고 싶어졌습니다. 심할 때는 외출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을 잘못 먹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은 넥시움정 20mg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저는 증상이 심할 때 넥시움을 복용하면 배가 꾸르륵거리는 증상과 불편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히 이 증상도 계속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주 동안 나타났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또 몇 달 뒤에 다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있지만 처음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부작용은 따로 있었습니다. 10회차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이상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아리 안쪽이 오글거린다고 해야 할까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다리를 두드리고 주무르고 계속 자극을 주며 밤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암이 뇌로 전이된 것은 아닐까?
또 별의별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기 위해 입원한 어느 날 교수님 회진 시간에 증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도 처음에는 제가 설명하는 증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회진이 끝난 후 입원실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다시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한 증상을 검색해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 같습니다. 다음 날 바로 뇌신경과 협진이 진행되었습니다. 뇌신경과 교수님은 전형적인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뇌의 철분 대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암이 진행해서 생긴 증상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혈압약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상이 없어져도 꾸준히 드세요. 그 이후부터 저는 잠들기 전에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합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잠자기 전에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계속 받던 어느 날, 피검사 결과에서 갑상선 수치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받아도 어떤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정상 범위를 벗어난 숫자를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또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분당차병원 전홍재 교수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는 면역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꽤 시간이 지나 20회차를 넘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간암 환자들을 인터뷰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면역 항암제 치료로 좋은 결과를 얻은 환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영상을 보다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는 환자들 중 갑상선 수치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임상적으로 치료 반응이 좋은 환자들에게서도 그런 변화가 관찰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갑상선 수치가 변했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가 잘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불안했던 저에게는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혹시 나도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닐까? 그 생각 하나가 제 마음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암을 반드시 이겨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암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계속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암은 아직 제 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책도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저는 암과 싸우고 있지만 동시에 암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였습니다. 암은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제 행복까지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화 예고입니다. 10회, 20회, 30회. 항암 치료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CT 결과를 기다리는 두려움보다 이번에도 주사를 맞을 수 있겠구나 하는 감사함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암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10화 암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행운의 증표입니다.